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수원시 정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정승환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미니 총선이라 할 만큼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쏠린 전국의 시선도 뜨겁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이번 보궐선거에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어 지역 발전의 밑거름, 우리 정치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민 여러분께서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한 후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수원시 정선거구의 5 후보자 가운데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4분이 초청됐습니다. 현재 사전 추첨에 의해 정해진 순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럼 추첨된 순서에 의해 차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새누리당 임태희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임태희입니다. 예, 다음은 기호 3번 통합진보당 김식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기호 3번 김식입니다. 다음은 기호 4번 정의당 천호선 후보입니다. 예, 기호 4번 정의당 천호선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새정치연합 박광온입니다. 예,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출마 의견을 듣는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의정 활동에 관련된 3가지 공통 질문이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각 후보자별 공약을 들어보고 공약을 바탕으로 후보자 간 개별 질의가 이어집니다. 개별 질의가 끝나면 자유주제에 의해 후보자 간 상호 질문 답변하는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는 것으로 오늘의 토론이 모두 종료됩니다.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공약 발표는 2분입니다. 후보자 간 질문 답변의 경우 질문은 30초, 답변은 각 1분 30초입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사전 선정된 토론 주제 및 질문 범위 안에서 토론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정책과 공약에 대해 토론해 주십시오.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비방은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어진 발언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발언 제한 시간 10초 전에는 예고의 의미로 파란불이 켜집니다. 제한 시간이 넘어가면 빨간불이 켜집니다. 제한 시간을 넘어 계속 발언이 이어질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는 등 제재가 가해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추첨에 따라 현재 좌석의 좌측에서 우측, 즉 시계 방향의 후보자 순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후보자별로 각 1분입니다. 먼저 임태희 후보 기조 연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영통구는 신도시 지역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30대, 40대의 젊은이들이 많이 살고 있죠. 특히 이들은 이 교육 또 문화 수준이 대단히 높은 이런 주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영통구야말로 대한민국의 젊은 심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젊은 심장이 이제 뛰어야 하는데 신도시는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이나 교육의 어떤 문제가 있고 또 30대, 40대들은 그들이 열심히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교육 문제, 또 직장 문제, 주거 문제, 이른바 교직주의 문제가 아주 무거운 짐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젊은 심장이 뛰게 해서 바로 우리 영통이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이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출마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김식 후보 기조 연설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영통주민 여러분, 통합진보당 기호 3번 김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세월에 타고 있던 단원고 학생들이 찍은 마지막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살고 싶다고,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울먹이던 아이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저도 이렇게 가슴 아픈데 아이를 낳고 길렀던 부모님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내 새끼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게만 해달라고 하는 절규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눈물까지 흘리며 책임지겠다는 대통령은 국정조사에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처리할 국회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단식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맡겨두지 않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예. 다음은 천호선 후보 기존설 시작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입니다. 예, 기호 4번 정의당 천호선입니다. 대한민국이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사과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오기를 부리듯이 책임져야 할 총리를 다시 유임시켰습니다. 새누리당은 말을 바꿔서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패한 이명박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공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야 할 제1야당은 과거의 개혁성마저 사라지고 정권의 실정에 따른 반사 이익에만 기대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공천 파동으로 국민의 비난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이대로 놔둔다면 영정 속 아이들의 얼굴을 차마 바라볼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우리가 정치를 외면하면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제도를 막아낼 사람, 특권 집단, 이권 집단에 맞설 정의로운 사람이 국회로 가야 합니다. 정의당의 철호선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회찬처럼, 심상정처럼, 노무현처럼 일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박광원 후보 기존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영통 구민 여러분, 영통의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기호 2번 박광원입니다. 다들 세월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한사코 진상을 밝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세월호의 진실을 두려워할까요? 세월호 이후에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연이은 인사 참사에도 어느 누구 하나 사과하지 않는 모습에서 박근혜 정권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도시, 가장 열린 도시, 그리고 미래 도시 영통에서 대한민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과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과 세월호 참사로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낡은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미래 정치를 영통에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 후보의 기존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자인 제가 후보자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잘 들으시고 같은 질문에 대해 차례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사전 추첨한 자리 순에 따라서 앞서 그 기존설은 임태희 후보가 먼저 하셨으므로 지금은 김식 후보부터 차례로 발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1분 30초씩입니다.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월호 사태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타까운 세월호 사태 이후 100일가량이 흘렀습니다. 현 정부의 대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대안과 그런 대안을 실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식 후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답변 시작해 주시죠. 세월호 침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기업만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돈만 쫓던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가 만들어낸 참사입니다. 재발방지 대책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국정기조를 바꾸고 새로운 사람들로 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바람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국정기조에는 바뀐 게 없습니다. 친일파 총리를 앉히려고 했고 그것도 막히자 사퇴한 총리를 재활용했습니다. 쓰레기 인사로 국민을 능멸하였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사의 주범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 집권 여당부터 심판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간절히 요구하고 35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직접 서명하신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돼야 합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져서 대통령을 비롯한 석영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답변 끝나셨으면 다음은 천호선 후보 답변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정의당은 정당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월호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피해자 보상법이 아니라 생명 안전을 보장하자는 법입니다. 첫 번째는
특검을 국내법을 존중하면서 특검을 반드시 실시하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자. 세 번째는 안전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방안까지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저 계획에만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권고사항을 꼭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의 밀실 협상이 이어지더니 서로 남탓을 하면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들 앞에서는 반성한다더니 큰소리치던 특검을 흐지부지하고 있으며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기 수원 영통에 재보궐선거를 위해서 천막 장사를 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천막을 쳐야 할 곳은 국회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대표 한 분은 국회에 계시고 한 분은 여기 계시겠다고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발의한 정의당마저 배제하고 새누리당과 밀실 협상을 했으면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의당의 해법은 국민의 바람과 그리고 유가족의 요구와 가장 가깝고 이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법 제정과는 별도로 대한민국을 좀먹는 관피와 반칙과 부패를 일삼는 기득권 세력을 뿌리 뽑는 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박강원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국민 여러분,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배에는 평형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균형을 잡아서 안전을 지켜주는 그 평형수를 빼내고 그 무게만큼 화물을 더 실어서 돈을 벌겠다는 탐욕이 그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배 수명이 당한 배를 더 운항할 수 있도록 한 규제 완화가 두 번째입니다. 규제 완화는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안전 관련 규제는 더욱 강화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더욱 철저하게 규명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에 조속한 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2시간 동안 배가 가라앉는 동안 300명이 국민이 수장되는 동안 단 한 명의 목숨도 구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에서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난안전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재난안전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합니다. 더불어서 재난과 안전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또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임태희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먼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슬픔과 이 분노 속에서도 이 문제가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서조차 쟁점이 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저는 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 당의 대표로 또 이 출마한 입장에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월호 문제를 두고 어떻게 누가 누구에게 지금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고민하고 풀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월호 문제의 지금 그 핵심은 진상규명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이 사건이 교훈이 있다 이거죠. 앞으로 이런 사건은 절대로 반복돼서는 안 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마침 이 문제가 논의 중인데 저는 참 답답합니다. 우선 여당의 경우에는 이게 마치 덮고 지나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야당은 마치 이 문제를 정치 공세에 좋은 기회가 만난 양 또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죠. 정말 아직도 지금 저 깊은 바다에서 이 헤매고 있는 우리 영혼들이 빨리 우선 구조가 되고 바로 이 법이 국회에서 완성될 때 저는 조금이나마 미래의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답을 내고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 재개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각 1분 30초씩입니다.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수원시의 경우 그간 뉴타운 개발 또는 도심 재개발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중 메탄동 지역은 향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보자께서는 도심 재개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이와 관련해 어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천호선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예, 뉴타운 광풍 이명박 정권이 조장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재산을 늘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재개발, 친환경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메탄동, 원천동의 모든 주민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동네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영통에 특별히 부족한 체육문화시설을 확충해서 보다 더 살기 좋은 영통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 뉴타운 문제, 그 재개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은 좀 신중하게 시간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광교 신도시가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경기도청 이전 문제, 법조 타운 문제, 컨벤션 센터 문제, 학교 신설 문제 등 광교 신도시 4대 과제, 4대 현안이 있습니다.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특히 콩나물 학교 매우 심각합니다.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우선해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광교 신도시 4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경기도지사, 경기도 교육감, 수원시장 등 기관장과 국회의원, 지역주민대표가 함께 광교 신도시 발전 4자 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초중고교, 3개교는 반드시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 간의 갈등을 조절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반드시 광교 신도시 문제, 구도심 개발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광원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또 재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과거 재개발 사업은 사업 주체나 또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의 배만 불리고 주민들은 오히려 불편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그런 일조차 있었습니다. 영통구의 경우 메탄 주공 4호단지 그리고 메탄 1동 주택가 재개발 사업이 현재 예정돼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떤 추가 부담금으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고 있던 주민들이 모두 쫓겨나는 방식의 재개발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결정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좀 전에 이제 광교 신도시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청 이전 문제 또는 컨벤션 센터 설립 문제, 학교 증설 문제, 마찬가지로 도심의 재개발과 구도심의 재개발 문제와 함께 신도심의 도시로서의 완성된 모습을 갖춰나가는 그런 것도 병행해서 추진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임태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도심지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정말 이 웃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개발연대를 지났기 때문에 도심지 재개발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 우는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세입자거나 아니면 영세한 생활 속에서 재개발의 어떤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기의 어떤 그 생활 거처를 옮겨야 되고 생업을 유지하는 근거를 또 새로 찾아 나서야 되는 이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이 재개발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입자들의 거주 문제 그리고 이런 그 어떤 우울 수밖에 없는 이분들의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되 이제 지금부터 재개발은 바로 이러한 분들이 정주해서 살 수 있는 부분을 이 공공부문에서 어느 정도 좀 책임을 지고 또 거기에 개발 이익이 일부 그분들의 이 생활 안정을 하는데 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재개발은 수준 높은 재개발이 돼야 된다. 바로 그들이 문화나 또 예술이나 또 교육이나 또 스포츠 이런 측면에서도 이런 삶의 어떤 그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재개발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식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현재 진행되는 도심 재개발은 도시구조와 주택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재테크, 부동산 투기 관점에서 시작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민의 삶과 삶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되어야 하고 무자비한 재개발 방식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와 재테크 목적으로 재개발을 하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시기에는 그 피해가 모두 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도심 재개발의 핵심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도심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요즘 재개발 중단, 재개발 취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재개발이 중단되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면서 투자자에게 큰 피해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재개발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개발 취소로 인한 재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투자금 손실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정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메탄과 영통 지역에 재건축 심의가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광교 신도시와 동탄지구가 생기면서 영통과 메탄이 노후화되고 슬럼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심 성장의 방향을 무조건적인 재개발, 재건축으로 다가서지 말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마을 만들기 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적으로 구도심의 활력을 위한 지도와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상임위 활동과 관련된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소관 상임위에 따라 의정활동의 영역이나 관심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후보자께서 당선되신다면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상임위 활동을 하시고 싶으신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박광원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는 미래창조과학과 방송통신을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MBC 기자로서 28년 동안 일하면서 확고하게 세운 소신 때문입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은 매우 위기입니다. 제가 보도국장으로 있던 시절 미디어법 파동 때문에 사실 방송 장악의 어떤 야욕이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됐고 저는 그것에 맞서다가 보도국장직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정치권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대변인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거치면서 언론자의 중요성을 더욱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자유를 위해서 더욱 일하겠고요. 미래창조과학 부분은 삼성전자를 추구하는 이 지역의 사정입니다. 광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바이오센터, 차세대 융합기술원, 나노센터, 그리고 이 지역의 대학들, 경기대, 아주대, 경희대, 성균관대를 연결하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국회 의정 활동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임태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국회에 진출한다면 우선 교육위원회를 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선정하는 이유는 우리 영통 지역이 사실은 교육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만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100년대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또 학부모들이 이 지역에서 세계 최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은 다른 곳에 가서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라면 이것은 뭔가 대한민국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저는 이 산업자원 분야에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분야를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이런 중소기업의 문제는 지금 현재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주저앉습니다. 바로 우리 경제의 팔과 다리와 허리를 이루고 있는 이 분들이 제대로 이 자력으로 활성화되고 우리 경제에 정말 그야말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의 경제는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 문제도 또한 중요한 문제로 생각해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김식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청년들 정말 너무 바쁘고 고단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알바도 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도 해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위해서는 또다시 취업준비생의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공부와 취업에 쫓겨 빛나는 20대를 다 보내게 됩니다. 힘들게 구한 청년들의 첫 직장은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고 비싼 월세까지 내고 나면 비정규직 월급으로는 늘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여유도 없고 외톨이로 살아가는 청년들도 너무 많습니다.
결혼은 고사하고 연애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식들을 바라보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속이 상하고 애가 탑니다. 청년들과 부모님들 모두가 불행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청년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다 보니 정부와 여당 청년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이후에 또 그만입니다. 반값 등록금 약속도 뒤집고 만들어내는 청년 일자리는 싸구려 단기 알바일 뿐입니다. 정말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청년들이 행복해야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어야 부모님들이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청년들 스스로 청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지만 어떤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어떤 상임위에 들어가든 청년 문제 하나만큼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답변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천호선 후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상임위는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저는 안전행정위원회나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 상임위 이름만 들으셔도 왜 그걸 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상임위에 있던 그러나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부패, 반특권 정치혁명으로 반칙 없는 사회를 이루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어르신들께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하면서 국회의원들은 퇴임 후 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거 없애야 합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서 일 못하는 국회의원 불러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단 한 표만 많더라도 한 명만 당선되는 그 선거제도를 바꿔서 국민들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원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겠습니다. 독일의 보수 정당인 메르켈 총리도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기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이명박 정권 때 정권의 핵심이 원전 비리에 개입했습니다. 부실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원자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반드시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통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영통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무엇보다 앞장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 공약의 핵심인 첨단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혁신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상임위에 배정되든 교육 예산을 확보하는 데 우선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약 발표 후 후보자 간 질문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후보자별로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신 뒤에 이와 관련하여 다른 후보자들께서는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약 설명은 2분간 해주시면 되겠고 상대 후보의 질문 시간은 30초, 이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공약을 설명하시는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하는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가 설명한 공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약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그 다음 순서에 자유롭게 질문 답변하실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자리 순서에 따라서 임태희 후보자부터 공약 설명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가장 시급한 이 4가지 핵심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는 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에 대한 이 출근 전쟁이라고 할 만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2층 버스를 도입해서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2층 버스가 이 국제적으로는 5만 불 수준의 이런 도시에서는 지금 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영통과 서울, 강남과 이 강북 지역을 연결하는 이 핵심적인 저는 대안으로 2층 버스를 도입하면 출퇴근 전쟁을 해소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광교 신도시에 관한 문제로 이 도청이 이전되는 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의 이 공약이기 때문에 제가 이 도지사가 이미 공약한 이 도청 이전 문제를 신속하게 이전 완료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활동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 국회에서 상당한 정도의 이 재정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광교의 교육 문제인데 지금 이 단지를 개발하면서 초등학교의 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학교도 부족합니다. 땅이 없습니다. 이 땅을 보물찾기 하듯 찾아서라도 신속하게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신설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하시는 분들
함께 이 문제를 땅을 찾아서라도 한번 해보자고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은 교육 수준이 높고 문화 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학부모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이런 이 좋은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이 삼성과 함께 의논을 해서 국제 수준의 정말 모든 부모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이 명품 고등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첫 번째는 교통 문제, 두 번째 도청 이전 적극 추진, 세 번째 교육 문제, 네 번째 국제 수준의 명품 고교입니다. 지금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임태희 후보께서 말씀하신 공약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식 후보 질문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영통 발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임태희 후보님의 2층 버스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영통 주민연합 카페에서 2층 버스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안전의 문제입니다. 현재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안전 문제, 2층 버스 안전 문제에 대한 그런 생각과 그리고 하루 운영비가 일반 버스에 비해 1.5배가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듣고 싶습니다. 예, 임태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 우선 30초입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이나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안전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나라에서 아무 문제 없이 2층 버스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2층 버스가 필요하냐면 지금 만약에 차를 더 대수를 늘리게 되면 사실은 고속도로의 진출입로가 상당히 밀릴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운전하시는 분 한 사람, 그리고 운영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데 실제로 고속도로 운영에는 기름값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길이 밀릴 때 이제 기름값이 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출퇴근 시간, 저녁에 퇴근 시간에 여러 가지 집중되는 수요를 2층 버스로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운영비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평소의 운영비의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손님은 2배 태우는데 1.5배 정도 든다 그러면 더 이익이죠. 근데 실제로는 1.3배 정도 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차값이 비싼 문제는 이거는 금융으로 해결하고 그 금융 부담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공공부문이 어느 정도 이 문제는 관심 가지고 챙기고 필요한 약간의 지원만 해줘도 저는 큰 문제 없이 정부의 부담 없이 세금의 부담 없이 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천호선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문제 좀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월 16일 날 실시한 그 좌석제가 지금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통 문제는 버스 문제고요. 그 본질은 민간 사업자들의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해주면서도 이용하는 경기도민들의 불편을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2,800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 얘기하시는 2층 버스 수송료는 2배가 못 되는데 값은 4배가 비쌉니다. 이 또한 손실 보전이 불가피하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대안은 출퇴근 전용 공용 버스를 투입하자는 것인데 예, 민간 사업자 이제 금융으로 해결하자고 그러시는데 그게 시간이 다 종료됐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그 버스가 4배 비싸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내일 아마 2층 버스를 한번 선보이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가격이 약 한 2배 정도 되는데 만약 버스에 대한 그 구입 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것도 훨씬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버스에 대한 교체 수요가 회사들마다 있기 때문에 새로 교체할 때 추가되는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교체되는 거는 예산이 어차피 들어가게 돼 있는 거고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이제 이 금융을 통해서 리스로 해결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저는 금융 문제도 전혀 지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층 버스의 안전도 문제에 대해서 시설물이 닿는가 하는 거를 제가 이 17일 날 이 실제 버스를 타고 가면서 강남까지 한번 우리 기사분 옆에 앉아서 주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가로수만 조금 정리하면 전혀 지장 없이 다닐 수 있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공영버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공영버스는 버스 노선이 수익성이 안 맞는 지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영버스가 아니라
이 어떤 재정에 대한 민간 사업자에 대한 보전은 아마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스 노선 자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2층 버스와는 이 사실 관계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문제를 지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강원 후보 공약, 임태희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경기도가 2층 버스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근데 왜 도입하지 못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품 고등학교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 가운데 명품 고등학교에 아이를 보내지 못한 학부모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에 시범 운영 당시에는 지금처럼 심각한 문제가 사실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2층 버스를 도입할 정도의 좀 심각한 문제는 주로 이 입석 금지를 하면서 저는 이 문제가 불거졌다고 봅니다. 저는 이 조치를 보면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아마 버스를 제대로 타보지도 않은 사람이 저는 이 정책을 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시범 운영이 잘 안 된 이유는 그 당시에 어떤 경제적으로나 또 이 수요가 사실 당시로서는 심각성이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태여 2층 버스를 도입해서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그런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품 고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현실은 가령 우리 영통구에서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많은 학생들이 그 가고 싶어 하는 학교를 찾아서 천안으로 서울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삼성으로 상징되는 삼성의 본사가 있는 지역으로 상징되는 우리 영통 지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교육받고 최고의 기업에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고 와야 될 이 영통 지역에서, 영통구 지역에서 교육이 제대로 뒷받침 안 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삼성과 이런 문제도 의논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임태희 후보의 공약 설명과 상대 후보들의 질문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김식 후보의 공약과 상대 후보들의 질문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식 후보 2분간 공약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구체적인 공약은 각 가정에 보내드린 후보 홍보물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우리 보수 양당의 낡은 정치, 구태 정치는 청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이 정치인들입니다. 국민들은 정치를 혐오합니다.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보수 양당의 낡은 정치, 구태 정치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 계시는 기성 정치인들이 그 주범들이신데요. 이분들에게 또다시 정치를 맡기시겠습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박혀 있는 친일파와 친일 잔재들을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일본군 장교 다카키 마사오, 한국명 박정희, 일제 침략을 미화했던 문창극 총리 후보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 인사들은 온통 친일 인사로 가득합니다. 친일청산 특별법을 발의해서 친일파와 그 후손들,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들을 척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공직에는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일 역사 교과서는 완전히 퇴출돼야 합니다. 세 번째, 고위공직자 비리는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엄벌을 쳐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을 누더기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 비리를 엄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당선되면 유권자들 눈치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국민보다 청와대 눈치를 먼저 봅니다. 국회의원도 민심을 거스리고 유권자들을 외면하면 언제든 다시 심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선 방식과 이 방식은 같습니다. 먼저 천호선 후보부터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뭐 직결되고 연결된다고 보는데요. 친일청산 또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청산 이런 얘기 하시면서 또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에 보면 특별법 만들겠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심판받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되게 이건 답변하고 싶어 하실 것 같기도 한데 그 실정의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누구인지
어떤 수단을 쓰실 것인지 그 특별법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V에서 이미 나온 것처럼 큰 빛 이끼벌레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패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돈을 들이고서 국민의 편리를 생활과 편리를 도모하겠다고 했던 이명박 정부 실정이 가장 큰 같이 함께 하신 분이 여기 계시는데요. 저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것,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입니다. 그 성역에는 정도가 없을 것이고 그 책임자의 처벌에는 한도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내용으로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철저히 들춰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4대강 사업이 있습니다. 20조 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했지만 흐르는 강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강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환경까지 망가뜨려 놓은 가장 중요한 범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4대강 사업 바로 잡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광훈 후보. 네, 저도 친일 청산과 관련해서 또 반민족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식민지배가 신의 뜻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최고 공직 후보로 추천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 해법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일베의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이 역사를 근본으로 하는 사회 발전과 사회의 고민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친일 문제 심각합니다. 가장 심각하게 얼마 전에 드러났었죠. 정부의 주요 인사의 자리에 친일 세력에 비화했던 그런 문창극 후보 지명자가 등극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느 모 교수는 위안부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 이거와 친일교과서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친일교과서를 통한 역사 왜곡을 시도한 정부의 모습입니다. 국민들이 막아주셨습니다. 친일교과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친일 단죄를 청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임태희 후보 질문할 차례십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국민들이 낡은 정치 청산 바라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구태 정치는 청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정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낡은 정치라는 것은 패거리 정치하지 않고 걸핏하면 말로만 하고 약속 지키지 않고, 또 예를 들면 상대방 비방을 주로 하고 일보다는 이런 말로 하는 정치를 청산하는 것을 저는 낡은 정치 청산으로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안 하는 정치가 낡은 정치 아닌가요? 네, 임태희 후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로만 한 정치 바로 당장 청산돼야 합니다. 저는 그 중심에 새누리당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누리당 6.4 지방선거 때 어땠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바꾸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한 표만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선거 끝나고 어땠습니까? 세월호 유가족분들에게 유가족 맞냐? 이 자리에서 나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짓말 정치입니다. 150석 주면 뭐합니까?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새누리당 같은 이런 부패 정치, 구태 정치가 청산되어야 합니다. 네, 당연히 자유롭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많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나서야 세상이 바뀝니다. 청년 정치는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 청년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태 정치와 낡은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청년 정치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식 후보자 공약 설명과 상대 후보의 질문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천호선 후보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약과 상대 후보들의 질문 할 수 있도록 2분간 공약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앞에서 상임위 활동, 국회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 정치개혁에 대한 기본 방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영통에 대한 것들, 영통의 발전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통을 첨단 산업도시인 영통을 넘어서서 첨단 교육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혁신학교가 우리 영통에는 4개 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보다 적습니다. 이것을 2배로 늘리고 이웃 유명한 흥덕고처럼 양질의 혁신고등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일반 학교도 중2부터는 한 반에 25명 이하가 되는 책임 학년제를 실시해서 중2병 걱정을 확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젊은 도시에 맞게 스마트 보육시대를 열겠습니다. 0세서부터 12세까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주치제를 도입해서 아이의 건강을 미리미리 챙기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대표적인 공약이기도 합니다. 영통형 키즈센터를 도입하고 국공립유아원, 그리고 영아전담유아원, 그리고 시간 연장형 유아원을 만들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북유럽처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육교사 수를 2배로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는 첨단 교통도시입니다. 아침을 상쾌하게 저녁을 풍요롭게 만들겠습니다. 출퇴근길 대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버스 공영제가 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태희 후보께서는 민간업체가 알아서 하고 약간의 금융적 지원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그래도 또 운영해서 손실보전 국민의 세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근본적으로 극복하려면 공영제로 나가야 되고 일단 단기적으로 준공영제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일단 광역버스 300대 확보해서 200대 확보해서 투입하는 것으로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버스 노선 조정권을 갖고 버스 대기 시간과 운행 시간을 줄이는 그런 방침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3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첨단 교육도시, 스마트 교육시대, 첨단 교통도시. 먼저 박광훈 후보, 천호선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첨단 교통도시와 관련해서요. 네, 이제 버스 공영제, 준공영제를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예산 지원은 어느 정도 예산은 들어가는지 또 그것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과 출퇴근하지 않는 분들과의 어떤 혹시 차별의식은 없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대당 버스를 우리가 확보하는 비용이 1억 5천 정도로 추산을 하죠. 물론 저 숫자가 들어가면 좀 줄기도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난 지방선거 때도 쟁점이 됐었습니다만 약 200대 정도의 증차가 이루어진다면 이 문제를 일단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약 3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300억 문제는 일단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경기도가 무상보육 문제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300억이 넘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나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계속 2층 버스를 얘기하시지만 2층 버스는 2배로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1.5배 정도, 25명 정도를 더 태울 수 있는데 차량 대수의 비용은 매우 비싸고 또 역시 보존해줘야 되고 운행비 보존해줘야 되고 또 값이 올라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2,000원에서 3,000원까지 올려달라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민간 업체들이 적재에 시달리는데 자꾸 여기다가 맡기고 여기 지원하는 것. 그럴 바에야 그 예산을 단계적으로 공영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금 출근길 교통 대란은 공공버스를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지 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수원의 경제와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시민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임태희 후보, 천호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중에서 2층 버스가 정원을 어떤 2층 버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80명이 넘습니다. 2배 수송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버스를 증차하는 것을 내셨는데 지금 혹시 고속도로를 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예, 물론 그러니까 여기 표도 보면은 이렇게 이 2배 늘어나는 거 돼 있는데 고속도로 밀리는 건 어떻게 해결하죠? 저는 이게 참 걱정입니다. 예. 지금 신규 버스를 투입했을 때 증차 문제가 얼마나 통행에 부담을 주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분석이 있고요. 저희로서는 2층 버스도 아까 80명 타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외국에서도 2층 버스 쓰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2층 버스로 고속도로를 달리진 않습니다. 되게 시내 운행에 쓰고 있죠. 고속도로를 달리기 위한 2층 버스는 그렇게 많은 인원을 태울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안전 문제가 역시 무조건 불안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꼭 짚어봐야 할 것이고 어떤 2층 버스를 얘기하시는지 오히려 좀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한번 타보셨다는 얘기는 어떤 걸 타보셨다는 건지 저도 궁금하지만 나중에 이거 제가 이제 답변하는 시간이니까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시간이 좀 남아서. 네, 답변 뭐 충분히 예, 드린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식 후보, 천호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우리 어머님들이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천호선 후보님이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스마트 교육 정말 좋은 공약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 교육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직접 만나보면 특히 광교의 32단지 주민들이 이웃 초등학교까지 아이들을 통학하는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걸어서 30분씩 걸어가야 하는 거리를 통학의 가장 큰 문제로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과밀 문제가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통학의 문제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광교에 제한된 문제는 광교에 좀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문제죠. 그냥 먼 데까지 다니지 않게 신설해야 하고 예측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2, 3년 지나면 학급당 학생이 44명,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4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방안은 약 5억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이면 이 영통구의 학교들은 한 학급씩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그다음에 빨리 아까도 말씀하신 부지를 확보해서 새롭게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지를 아까 임태희 후보께서는 부동산 관계자들과 찾겠다고 그러셨는데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느 곳에 하느냐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는 거죠. 그것을 조정하는 게 문제의 해법이죠. 없는 것을 찾아내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을 조정하는 능력, 조정하는 것이 당선된 국회의원의 자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천호선 후보자의 공약 설명과 상대 후보의 질문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박광원 후보자 시간입니다. 공약과 상대 후보들의 질문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2분간 공약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영통의 평균 나이는 32살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하루에도 전국 각지에서 새로운 분들이 전입해 들어오는 또 열린 도시입니다. 주거, 교육, 문화, 산업, 그리고 사람이 어우러져 있는 미래지향의 도시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정치인 박광훈에게 영통은 지역과 연고로부터 자유롭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대변자로서 시대적 소명을 다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영통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광역교통난 해소, 그리고 도청 이전의 지체, 또 교육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영통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체된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도시 영통의 가치를 키우는 진심의 정치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교육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혁신교육 지구를 지정하고 명품 교육 도시로서 미래 리더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공공어린이 전문 병원을 유치하고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영통에서 강남까지 30분에 갈 수 있는 분당선 급행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또 그물망 철도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M버스도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청과 컨벤션 센터를 조기에 착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족 도시로서의 영통의 모습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통의 가치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예, 교육의 가치와 보육의 가치, 그다음 주거의 가치, 그리고 도청과 컨벤션 센터의 조기 착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태희 후보의 이 질문에 대해서, 박광훈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임태희 후보께서 먼저 질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로 출퇴근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분당선을 급행화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분당선을 급행화하기 위해서는 원래 다니는 차가 있고 그 나머지 차선으로 추월할 수 있도록 이런 추가 공사가 상당히 필요한데, 이거는 엄청난 지금 비용이 들고 또 이게 민간 회사가 하는 거란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답은 서울 지하철 9호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노선을 다 복선화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정확하게 다이아그램을 짜면은 3개역 혹은 4개역에 1개 정도 잠시 차가 비켜서는 완행차 열차가 비켜설 때 급행열차가 지나가는 방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정확하게 보다도 정확하게 이제 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수도권의 이 많은 위성 도시들이 거기에 사는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 과정에서
정말 하루에 1시간씩 매 2분마다 서는 이런 그 전차를 열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국민적 에너지의 낭비이고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국력의 소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가 될지는 정확하게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돈을 들인 것 이상으로 저는 국가 경제에 훨씬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 우리 모두가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여기에 서울의 근교에 사는 그 시민들이 쾌적하게 출퇴근하고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하루에 1시간을 번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인생에 있어서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다음은 김식 후보, 박광훈 후보의 공약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신수원 조속 착공을 공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박광훈 후보도 같은 공약을 내셨습니다. 네. 2011년 예비 타사성 조사 통과 당시에 노선 계획들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문제는 경기도청과 그 광교역과 영통역을 어떻게 이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 원안대로 직선으로 있고 그 중간에 온천역을 만들자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법원 사거리, 영통구청, 망포역을 지나는 안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중간에 삼성전자 사업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법원 사거리와 영통구청, 망포를 지나는 건데 사실 영통구청역은 삼성전자 앞역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고요. 아마 특별하게 저하고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 신수원선은 이제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이제 복선 전철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물정자 모양의 철도 네트워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있는 수원선과 신수원선, 분당선, 신분당선 이 철도가 완성이 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이 버스 출퇴근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을 이용하신 분들이나 또 지하철 9호선의 급행열차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그 이용하는 분들에게 쾌적함을 주고 또 시간을 절약해 주어서 결국에는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돈을 절약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에 훨씬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어떤 교통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저는 추진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천호선 후보, 박광훈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역시 어디나 이 교통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교통 문제에서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남경필 후보안과 김진표 후보안이 서로 비슷한 점도 많지만 대립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남경필 후보안은 환승센터를 외곽에다 만들어서 서울과 연결시키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김진표 후보는 그것에 반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박광훈 후보 같은 정당이신데 네. 입장이 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쭙고 싶고요. M버스 증차하시겠다고 했는데 증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간 사업자들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선 조정권 같은 것도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공용제나 예, 이제 시간이 좀 다 됐네요. 예. 네. 같은 정당이고 더더군다나 제가 김진표 의원이 키워온 영통의 가치를 제가 더욱 키우겠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슬로건을 갖고 있는데요. 김진표 대표께서 밝힌 그 입장을 그대로 갖고 갈 겁니다. 네, 갖고 가는데요. 다만 이제 M버스 문제 다시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제 현재 서울로 출퇴근하는 비용이 버스 그 이용료가 2,000원이지 않습니까? 카드로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아마 500원을 인상하는 안이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 사업자들이 이걸 회피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충분히 어느 정도 그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게 됐을 때 개인 이제 현재 M버스에는 전혀 예산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민간업자에게 거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있는데 M버스에 500원 정도 요금 인상이 이루어지면은 가능하고 그것이 현재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공약 설명 후 후보자 간 개별 질문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각 후보자의 공약을 자세히 듣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후보자별로 상대 후보자에게 자유로운 주제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후보자 개별 질문 시간입니다. 이 각 후보자님들도 가장 기다리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서 토론한 내용으로 보충 질문을 하셔도 되고
별도의 내용에 관해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그에 따른 답변 시간은 1분 30초로 동일합니다. 먼저 김식 후보의 질문 시간입니다. 김식 후보 먼저 천호선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은 국정원이 불법 대선 개입 의혹으로 곤란에 처하자 만들어낸 조작 사건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내란 음모는 없었고 반전 평화 강연만 있었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함세용 신부님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민주사회 인사들이 이석기 의원 석방 탄원서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쉽게도 천호선 후보님은 소극적이신 것 같은데요. 석방 탄원을 포함해서 석방 운동에 함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예상했던 질문을 물어보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와 저희 당의 입장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석기 의원의 언행은 국민의 상식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포함된 정당의 모임에서 폭력 사용 이야기를 공공연히 나눴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제가 정치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러나 문제의 5월 12일 회동에서 실제로 국가를 전복시킬 구체적인 모의가 이루어졌는가, 공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책임과 무관하게 사법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1심 판결은 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지켜볼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검찰 측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 중에 저희가 봐도 정당치 않은 것, 무리한 것들이 많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만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저희들이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것과 연관된 정당 해산 문제인데요. 정당 해산 문제는 저희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일부의 분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를 통합진보당 전체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에 많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투표를 통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정당이 해산되어야 한다면 아마 새누리당은 몇 번은 해산되었었어야 할 것입니다. 예, 계속해서 김식 후보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박광원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박근혜 정권은 색깔론으로 진보당을 탄압하고 야권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색깔론 공세에 겁먹은 우리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권의 야권 분열 공작에 끌려다니고 있는데요. 야당이 이 모양이 새누리당이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도 오만하게 날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새정치연합이 색깔론에 맞서 싸워야 정권 심판, 정권 교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색깔론은 망국적 국민 분열 책동입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종북몰이는 사실 해방 이후부터 계속된 빨갱이론, 네, 유사상품입니다. 그것으로 정권을 여태까지 권력을 유지해왔고 정권 유지한 수단으로 악용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거기에 끌려다닌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수긍하기가 어렵고요. 물론 저희들이 명확하게 지금 천호선 후보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적절한 언행, 일부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색깔론에 대해서 끌려다닌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에 대해 저희들이 존중하는 것입니다. 색깔론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사실상 색깔론은 이제 종언을 향해서 저는 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난번 세월호 참사 때도 보면 일부 인사들은 선동꾼이 들어있다든지 또 뭔가 불순 분자가 있다든지 이런 식의 표현으로 국민들을 끊임없이 분열시키는 책동으로 악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결코 색깔론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김식 후보 이번에는 임태희 후보에게 30초간 질문할 기회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정권의 인사참사로 국민들이 우라통이 터진다고 하십니다. 우리 친일파를 국무총리로 등용하려다가 무산되자 세월호 참사로 경질된 총리를 재활용하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부정부패로 온갖 부도덕이 총출동한 그야말로 쓰레기 인사파동이었는데요. 박근혜 정권 인사책임자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홍원 총리 사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MB 정권의 전 비서실장으로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이 답변 드리기 전에 이 청년 정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패기도 좋은데
좀 이렇게 품격도 좀 지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지금도 실장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뭐냐? 그럼 전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에는 정답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아무리 검증을 하더라도 우리 그동안의 우리 역사가 모든 사항을 완벽하게 다 갖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책임을 지고 있는 이 그 인사 책임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세세히 검토하고 반대쪽의 의견도 듣고 또 만약에 그 작은 어떤 결점이 있더라도 더 큰 거를 위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왜 그렇게 인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를 아마 성실히 설명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나라의 그 인사에 있어서는 대통령으로 적어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으면 적어도 가장 적임자가 누굴까를 끊임없이 고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는 정말 누가 하더라도 완벽하게 어렵습니다. 제가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인사 문제는 저는 항상 겸허하게 얘기 듣고 널리 사람을 찾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하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김식 후보의 상대 후보에 대한 질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호선 후보의 질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호선 후보 자리 순서에 따라서 박광훈 후보에게 30초간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730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이 아마 공천 과정과 결과에서 야당 사상 최악의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돌려막기도 어느 정도입니다. 개파 나눠먹기는 극에 달했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도 망쳐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정치연합 소속 후보로서 당사자의 한 명으로서 이 공천 파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천막 당사를 두고 아마 만들었나 보죠. 아마 천막 당사를 수원에도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천 받은 당사자로서 당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라고 하니까 조금 난감합니다. 공천은 늘 어떤 경우든지 그 당의 정체성과 가장 부합하는 인물, 그리고 가장 경쟁력 인물, 또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인물을 공천하는 것이 당으로서의 과제입니다. 숙제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고심합니다. 이번의 경우도 굉장히 많은 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세력, 미래로 가는 사람들을 공천하기 위해서 당이 많은 고심을 한 결과라고 봅니다. 하지만 야당의 공천은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처럼 당의 총재나 대표가 모든 권한을 갖고 공천을 하던 시절은 그 시절에조차도 버스로 올라와서 항의하고 또는 유리창을 깨고 책상을 뒤집어 엎고 하는 그런 일조차 있었습니다. 야당 공천은 늘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국민들 눈에 비치게 잘못된 미흡하게 비쳤다면은 한 야당의 새정치민주연합의 관계자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막당사는 수원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우리 당의 결의의 표시입니다. 결코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수원 선거가 그만큼 이번 선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수원에 상주하면서 수원 시민들과 공감하고 교통하고 교감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천호선 후보께서 임태희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예, 임태희 후보께서는 경제 전문가를 자처하고 계십니다. 아마 슬로건도 그것이고요. 그러나 MB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보면 대단히 초라합니다. 국가 채무는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3년 만에 100조 급증했습니다. 청년 실업률 2.5% 상승했습니다. 국민 총소득이 22,000달러에서 17,00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실패한 7.4 정책을 다시 하겠다는 건지 경제 정책의 어떤 책임도 있고 MB 비서실장으로서의 책임도 있는데 과연 이러한 정책을 계속 국회에서 하시겠다는 건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경제 정책은 항상 주변의 여건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재임 시절에 2008년, 2009년에는 세계적인 이 금융 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많은 이 세계 국가들이 다 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OECD 국가 중에서 몇 국가, 특히 우리나라는 플러스 성장을 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당시에 이 여러 가지 그 통화 수합이라든가 많은 이 재정적인 어떤 그 아주 적시에 과감한 대책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그래서 급기야 G20 세계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그 당시에 부러워하고 대한민국처럼 세계도 어떻게 경제를 위기를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성적이 과거와 비교해서 좀 낮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했다. 이것은 좀 잘못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경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여건이 어떻고 경쟁 국가들이 어떠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같이 비교해 본다면 역시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국가였습니다. 예, 서로선 후보 이번에는 김식 후보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식 후보께서 아마 이 자리에 있는 후보들 중 가장 젊은 후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고요. 아무래도 김식 후보가 특별히 뭐 일반적인 청년 공약 말고 김식 후보다운 청년 공약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소개할 기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 수원청년회 지금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넘게, 그리고 대학생활부터 대학생들과 청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저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특별한 청년 문제보다는 일반적인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청년들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취업의 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택과 일자리 문제로 될 수 있는데요. 일자리 문제는 아시겠지만 비정규직 문제, 청년이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100만 개 넘게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적당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인턴이나 아니면 비정규직이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 문제, 주택 문제까지 동반되게 이르렀습니다. 아파트 사는 것은 꿈에도 꾸지 못하고 전세 얻는 것도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대출 이자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 버는 것도 어려운데 대출 이자까지 갚아나가는 것은 청년들의 가장 큰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 질문보다는 공약 정책에 대한 그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천호선 후보의 질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박광온 후보의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 시간 30초,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먼저 박광온 후보 자리 순서에 따라서 임태희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에 국민들이 건국 이래 최악의 인사 참사라면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 참여정부 때에 있었던 인사수석실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폐지한 것도 청와대 인사검증 기능을 약화시킨 것 아닌가, 그것이 초래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과연 그 인사수석실을 폐지한 배경이라든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는지요, 임태희 후보께서는? 예, 저희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재임 시절에 가장 역점을 뒀던 거는 이 작은 정부였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도 여러 가지 직급을 낮추고 기구를 축소하고, 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관 자리를 줄이고 여러 가지 기구를 축소하는 일이 그 당시에 있었죠. 그래서 청와대의 이제 인사수석실도 인사비서관으로 해서 이제 실무적인 뒷받침을 하도록 하면서 이제 주로 대통령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사위원회를 이제 운영을 했었습니다. 왜?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인사를 독점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공유하면서 인사를 제대로 걸러서 하자 하는 취지였었습니다. 물론 그 운영 초기에 여러 가지 검증 과정에서 이 잘못된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서 심려를 끼쳐드린 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사수석실의 경우에는 인사수석이다, 인사 무슨 비서관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편 혹은 비판하는 사람들의 얘기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검증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현장에서 질적인 검증을 좀 더 집중하고, 또 어느 정도 압축되면 그것을 이제 언론에서 좀 검증토록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인사의 불상사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 하는 경험을
정부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은 김식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김식 후보께서는 원자력 발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지금 국민들은 국내 원전 비리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원전 확대 정책을 벌일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일방적 이 원전 확대 정책 이것이 합당한지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죠. 네. 후쿠시마 원전 폭파 사고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원전 사고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을 근거로 하고 있는 여러 원전들이 비리 문제뿐만 아니라 폭파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두 다 공감하는 문제가 가장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한반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먼저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 비리 문제, 당연히 안전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 철저히 좀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이후에 원전에 통한 에너지를 어떻게 대책 에너지로 만들 건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좀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원전에 관한 생각 저도 잘 들어보지 못해서 어떻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일단 원전을 더 늘리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시민들이 또 직접 나서서 막지 않게끔 먼저 나서서 원전 확전에 대해서 입장을 제대로 좀 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천호선 후보께 30초간 질문해 주십시오. 네, 임태희 후보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노동부 장관도 지내시고 대통령실장도 지내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천호선 후보께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에 극단적인 경제적 양극화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 이른바 기업 프렌들리 정책, 대표적으로는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 이런 정책에서 비롯된 측면도 굉장히 강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아까 마침 임태희 후보께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성적을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국제 환경을 이유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니게스라는 게 있죠. 얼마나 더 불평등이 심해졌느냐.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당시 한나라당 그때 제도개혁 특위위원장 같은 것도 하셨습니다만 매우 비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니게스는 적어도 양극화는 이명박 정부 때 더 커졌습니다. 0.31이었던 것이 0.355가 됐습니다. 언론 자유지수 같은 것은 국경 기자회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 때 31위였는데 이명박 정부 때 69위가 됐습니다. 이제 국가 경쟁력도 노무현 정부가 11위였는데 이명박 정부 19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 가지 환경 이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얼마나 양극화가 심화됐느냐. 과연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다 잘했느냐. 그렇게 주장하셨지만 절대 그럴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극화 정책, 특히 소위 이명박 정부의 747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엔 소위 얘기하는 그 낙수 효과 이론. 대기업에 투자를 많이 해주고 그들을 지원해주고 특혜를 해주면 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인데 이제 그런 이론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요새 피케티의 자본론에도 나옵니다만 세계적인 보편적인 입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를 자처하시는데 과연 그것처럼 그대로 하시는 건지 아니신지 제가 그걸 아직 듣지 못해서 지금 말씀은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광원 후보의 질문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임태희 후보의 질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식 후보에게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김식 후보님 아까 4대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4대강 현장을 방문해 보셨는지 여부, 그리고 방문하셨을 때 그 주변에서 만난 사람들은 4대강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들으셨는지 여부. 만약에 그렇다면 태국하고 중국이 대한민국의 4대강 사업의 노하우를 도입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나라는 왜 그런 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태국과 여러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듣지를 못해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4대강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남한강 트레킹을 했습니다. 저희 청년회 회원들과 이렇게
멋있고 이걸 지켜야 될 남한강의 강변을 4대강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4대강 하면 이야기를 하면서 남한강 트레킹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한강에서 유일하게 자라고 있는 꽃이 있었습니다. 그 꽃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4대강 이후 아직도 잘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큰 빛 이끼벌레처럼 망한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과 주민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 말고 결과가 이미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4대강뿐만 아니라 이명박 실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받아야 되고 비판받아야 할 분이 여기 계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히 그 입장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 다녀오셨군요. 예. 다음은 그 임태희 후보께서 천호선 후보에게 질문 드릴 시간입니다. 역시 시간은 30초입니다. 간단하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천호선 후보님은 이 당의 대표시기 때문에 확답을 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세간에서 얘기하는 야권 단일화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질문이 끝입니까? 예. 예. 궁금하신 모양인데요. 야권 단위,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당은 야권이 다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연립정권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 표만이라도 더 받는 단 한 사람만 당선되기 때문에 야권연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도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아니었다면 이번에 애초에 야권연대 없었을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저희는 서울시장 후보와 경기지사 후보를 스스로 내지 않았지 후보 냈다 야권연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그 시기에는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 2달 전에는 뭐 도와달라고 막 읍수했습니다. 피켓 들고 지도부들이 거리에 나섰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세월호 국조 현장에서는 유가족들에게 막말도 하고 특별법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에 이기기 위해서 야권연대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지금 새정치연합 현재의 힘, 현재의 새정치연합으로는 2017년 저희는 정권교체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정의당, 더 큰 새정치연합이 힘을 합쳐서 2017년 정권교체하기 위한 비전 이런 것들을 함께 세워보자고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그거 관심 없다. 그럼 우리는 독자 완주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박광원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예, 박광원 후보님께서 출마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연고가 부족하다 하는 측면에서 많은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호선 후보님께서는 다 같이 연고가 부족하다는 점을 어디 인정하는 그런 그 취지의 발언도 하셨는데 만약에 이번 선거 후에 당선이 되든 안 되든 다음 그 총선에 또 출마를 하겠다는 결심을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저는 사실 이 영통이 아까 열려있는 도시라고 했습니다만 영통은 정말로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고의식이 다른 연고의식이 아니라 지역 연고의식이 덜한 선진적인 도시입니다. 그것이 전국에서 모여든 많은 어떤 깨어있는 분들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의식이 매우 앞서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는 어떤 지연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여태까지 어떤 사실상 현실적인 일이었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이분들이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요.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린 것은 다른 분들의 어떤 연구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가 영통맨이냐 하는 것은 누가 언제 영통에 왔느냐보다 누가 앞으로 더 오랫동안 영통에 살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해 줄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번 영통 시민들께서 깨어있는 분들께서 정의로운 시민들께서 박광원에게 영통의 미래를 희망찬 미래를 맡길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 영통에서 계속 살 것이고 앞으로도 영통에서 출마할 것입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 간 개별 질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느덧 정해진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에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 시간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마지막 발언 시간이다 보니 다소 발언이 길어질 수 있긴 하겠으나 1분이라는 시간 꼭 유념하시고 시간 준선을 서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좌석 순서에 따라 천호선 후보께서 먼저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영통 주민 여러분, 이번 730 보궐선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 이상 아이들이 다치지 않아야 합니다. 세월호 이전의 대한민국과 달라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뿌리채 바꿔서 제2, 제3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의 교훈, 정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투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누가 과연 이 영통 사람들의 열망들을 반영해 줄 것인가? 누가 당선돼야 박근혜 정권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인가? 누가 당선돼야 정치 변화가 시작될 것인가? 여러분들의 진지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일하겠습니다. 불의에 맞서겠습니다. 특권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정의당만이 유일하게 그럴 수 있는 정당이고 저 천호선 그렇게 정치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박광원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정치의 기본은 책임 정치입니다. 4대강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4대강에 들어간 22조 원의 돈은 우리 영통 유권자 한 분에게 1억 원씩을 드릴 수 있는 돈입니다. 창업자금으로 1억 원씩의 돈을 갖고 정말 영통을 꿈의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돈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이 환경 재앙이라는 것이 현재 국민들의 판단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정치는 따뜻해야 합니다. 저는 따뜻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영통의 시민들과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따뜻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통 구민 여러분, 영통은 젊음이고 미래고 희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 박광원을 선택하셔서 영통이 더욱 희망차고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임태희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네. 영통은 대한민국의 젊은 심장입니다. 그런 만큼 영통의 정치는 뭔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로서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일로서 경쟁하는 정치, 그리고 주민과 이 주민들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수준의 정치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함께 풀어내는, 답을 내는 해결 정치, 그리고 편가르기가 아니라 함께 다른 편이라도 함께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영통에는 안고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함께 해결하지 못하면 영통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심장이 고장이 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문제,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이 많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저는 통합의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저는 주민 여러분들과 의논해서 낼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식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네, 박근혜 정권이 통합진보당을 내란 음모로 해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내란 음모를 만들어서 정당을 해산시킨다고 하니 독재 정치가 따로 없습니다. 재판을 통해 내란 음모 사건은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의 조작 사건임이 드러났습니다. 댓글 조작으로 인해서 대선에 개입하고 서울시 간첩 사건을 조작했던 국정원이야말로 내란 음모의 현행범입니다. 무고한 구속자들은 당장 무죄 석방되어야 합니다. 독재 정권은 정치 탄압으로 정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김대중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고, 이명박 정권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진보당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굴복할 수 없습니다. 진보당을 지켜주십시오. 이번 재보궐선거 시작부터 공천파동이 시끄럽습니다. 출마는 하지만 정작 자신을 찍지 못하는 후보들이 화제가 될 동전입니다. 이런 후보들에게 투표를 하실 것입니까? 저 통합진보당 기호 3번 김식, 지금처럼 주민들에게 배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후보의 마무리 발언 모두 다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의 공약과 비전, 그리고 궁금하신 점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셨는지요?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7월 30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 30일이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잠시만 시간 내주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꼭 바쁘신 분들은 7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우리 지역 동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하십니다. 신분증 잊지 마시고요. 지역 내 어느 주민센터든
투표가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영통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국회의원 보궐선거 수원시 정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활발한 토론을 펼쳐주신 네 분의 후보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